교육활동의 실천적 성격 얘기하면서 이 시간은 오늘 소통의 한계를 드리는데 이어서 시범과 실습이라고 하는 게 소리를 상대로 얘기해봅시다. 얘기를 특별히 많이 한 사람이 또 얘기한 사람 가운데 가장 출중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이도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에 못맞춰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주로 지식이나 어쨌든 명제 형식으로 기술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다분히 가공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 사람은 실제로 과학을 했던 사람인데 과학자예요, 자연과학자. 근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현실감이 없다는 거지. 문장으로 만든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 명제, 그건 사실 사소한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뿌리에. 그것이 뭐냐면은 암묵적 차원이라고 하죠. 암묵적 차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상을 탐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암묵적 차원이에요. 말로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테스트 인퍼런스라는 걸 한다고 암묵적 추리 이런 걸 한다고. 그건 종교의 철학자들이 하는 추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흩어진 생각들, 오중의 단서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전체로 구성해 나가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암묵적 과학. 이것이 과학의 진전을 이루었고 과학적 지식의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암묵적인 측면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 말로 표현해봐야 이해 못한단 말이야. 일정 부분 내가 지도를 해서 네가 실습을 해야만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단서가 있지. 네가 실습을 하기 전에는 나를 믿어달라 그런 소리 해야겠죠? 그래 안 그래? 일단 실습을 끝내고 내 말을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 지시사항이라든가 혹은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할게요. 다음 표. 모범에 의해서 배운다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스승을 따르는 것은 설사 당신이 그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하는 방식을 당신이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다. 스승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가 시범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그의 노력하는 바를 본받음으로써 제자는 스승 자신에게도 명시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을 그 기술의 규칙을 의식적으로 포함하는 그 기술의 규칙을 의식적으로 얻어낸다. 스승도 말로 못한 어떤 것을 본받겠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 숨겨진 규칙은 그런 정도로 자신을 죽이고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본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만 동화될 수 있다. 무비판적으로. 크리티컬. 이건 상당히 해석을 잘해야 돼. 알겠어요? 무비판적으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나
스승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일단 비판을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비판할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교육적 교습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 교육적 관계라는 것이 예상한 결과를 낳았을 때 그 믿음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래. 예상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를 믿을 이유가 없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게 배운다는 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꼴랑이가 드는 예가 뭐냐면은 의사라든가 포도주 감식가라든가, 그렇죠? 혹은 운동선수, 무용과 혹은 음식 가르치는 거, 그 예를 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실수해서 터득을 해야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뜻이야.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전에 내가 시간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쉔. 도널드 A. 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의학, 법학, 정신치료 등의 이제 전문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자문하면서 하나 얻은 게 뭐냐면은, 종전에 실증주의의 토대를 둔 인식론에 큰 착오가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실증주의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10% 실증주의는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자연과학의 정보가 수가 있고, 사회과학에서 많이 알면 사회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학문이 그 대상대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 교직 과목도 그런 전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 교수님이 교육처랑 하우스에 이렇게 오면 학교 가서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니요. 그런데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교과서로 기술된 지식을 학교의 교실 상황에서 강연하면은 그게 전이될 것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걸 믿는 걸 갖다가 그 사람 표현하면은 technical rationality라고 있어요. technical rationality.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근데 그에 대해서 자기가 대안으로 내는 것이 epistemology of practice. 그러니까 실천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쇠는 무슨 말이죠? 직업에서 중요한 지식을 갖다가 실증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 표현하는 체험의 틀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이것은 각각의 요소를 합한 것이 지식이라는 거 다른 거가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게 구조죠. 그래 안 그래? 구조라고.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실습을 통해서만 획득가 될 수 있어요. On the spot experiment라고 그러는데, on practicum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계속 반성하면서 다시 해보면서 더 나은 것을 발견하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승에 밀착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재밌는 얘기가 나와. 시간이 없어서 또 읽어야겠어. 다음부터. 읽으면 알아듣기나 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읽으니까, 이게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는 문구야. 스승에 발언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런 난점을 얘기한다고, 교육적인 장면에서. 다음 표. 나는 자네에게 자네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네. 그리고 자네는 내 도움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에. 그러나 나는 자네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네. 내가 자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네 스스로 옳은 종류의 경험을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자네는 이런 경험들을 할 마음가짐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에.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자네는 자네가 우리들의 관계를 더 개선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만약 자네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미리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새로운 경험 속에 발을 내딛고 싶은 생각을 갖추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를 결코 도울 길이 없지. 자네는 나를 믿어야 하네. 그래. 아까 호란이가 한 말 그대로 하고 있죠?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제자는 스스로 믿고 그의 지식 따라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만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용어는 또 창조해놨어요. 난 이런 용어를 배울 때마다 그냥 신이 나 죽겠어.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신의 의지적 연기예요. 자연히 불신하기 마련인데 그걸 의지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그래서 스승이 시범하고, 시범할 때는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시범하겠지. 잘도 모르세요. 그리고 그걸 제자는, 저런 표현, reflective imitation인데, 반성적 모방을 하고, 무조건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교육적 강의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 교육 활동의 마지막 주제, 교육어의 활용. 이 교육어는 내가 만든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이나 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필요한 대로 만들어야지. 야, 언어 말이야. 언어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네. 그러니까 언어를 배제하고 교육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 어느 정도의 언어 기능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게 이제 교육에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 하나는 교육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교육의 사용이에요. 우선 대화라는 것. 대화라는 것은 내가 언어 속에다가 우리말하는 품위를 담아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전달하려는 거다. 그런 의미의 대화야. 근데 나는 여기서 그 품위의 수준에 비추어서 세 가지 수준의 언어가 있다고 봐. 제일 언어는 뭐냐면은 당장 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예요. 아세요? 제3의 언어는 스승의 수준의 언어야. 그러니까 당장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중간에 제2 언어가 재밌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알쏭달쏭하게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란 말이야. 그러더라고.
차상품적인 언어가 제2 언어란 말이지. 그게, 근데 이 차상품적인 언어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상당한 효과. 나도 지금 그 효과를 상당히 지금 의식하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방법도 많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강의 않거든. 제 강의에서는. 책 읽고 와서 질문하는 것 질문하라. 뭐 답만하면서 하나 뜯어내 가요. 그게 내 자연스러운 교수법인데 이 상황은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적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나는 지금 차상품적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플라톤의 메논이라고 하는 대학편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메논의 딜레마라는 게 나와. 혹시 들어봤어요? 메논의 딜레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양분해 놓고 그 어느 것도 배울 바가 없다는 거죠.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알면 알 필요 없고 모르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지.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게 메논의 딜레마야. 내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인용할게요. 거의 메논,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네. 자네는 자네가 늘어놓고 있는 것이 논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또한 모르고 있는 것도 탐구할 수 없다는 주장일세. 자네가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을 탐구하려고는 않을 것이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모르고 있는 사람도 탐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딜레마죠. 근데 이것은 제1언어와 제3언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제2언어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아리성한 말 있죠?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못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 있죠? 그래 안 돼.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다. 이것은 피아제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고질의 법칙을 가르칠 때 고질의 법칙을 배울 만한 어떤 단계 올라가면 많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보베가 연구한 건데 이네어가 싱클레어가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만큼 소위 교육적 대화의 의미도 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교육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프라그마틱스, 활용에 대한 측면이에요. 활용에 대한 측면. 이것은 언어 철학자 오스틴이 이제 예를 들면 좋은데 오스틴이 말이야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한다 하고 어떤 것을 진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말한다는 것은 아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고 뭘 기술해가지고 진술한다는 것은 그 행위 그 자체다 이게야. 그래서 진술하는 말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수행문이라고 그래요. 수행문은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것 자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위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기 문이 열려있네 이랬어요. 상관이 말이야 보안한테 문이 열려있네 보안님이 예 열려있습니다. 눈치 없는 놈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이라고 무슨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는 효과가 달라. 그게 수행문이라고 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질의, 확신, 저지, 판결, 평가, 명령, 통보, 칭찬, 비난, 감탄, 감정표현, 허가, 요구, 요청, 간청, 제안, 설득, 추천, 경고, 비판이 있다는 거야. 그 말에는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행적 언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교육을 하다가 같이 읽고 토론해보셔야 된다든가 말이야.
그건 무엇을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명령어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 제가 다음에 해결은 뭐죠? 이것도 있고 말이야.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든가. 더 자세하게 배울래? 라든가. 자네는 기억하고 있는가? 라든가. 자신의 말로 좀 아이들을 발표해보게. 라든가. 방금 한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라든가. 이런 거예요. 거의 내 말 모방만 하려고 하지 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실수를 시켰는데 이제는 알겠는가? 네, 이제 알겠습니다. 확인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육어라고. 호미를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육활동, 그것을 얻어내는 교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들, 그런 기능을 하는 언어들, 이걸 교육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에서 앞으로도 연구할 여지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교실 장면에서 언어를 분석해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아마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시황 한번 조사해봐. 조사.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야. 교육 활동에 같이. 내재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주제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마지막 보충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교육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 없어? 왜 교육하죠? 이거 말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교육하죠? 그것은 무엇을 묻고 있어요? 교육의 목적을 묻고 있죠? 교육의 목적을 묻고 있다. 왜 교육합니까? 그리고 교육의 평가는 그 목적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겠지? 그렇지 않겠어? 이 부분이라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교육 본인은 이 점에서 특이한, 좀 파격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파격적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나 교육 평가라는 것이 종전의 것과 완전히 틀린 부분이야. 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은유적 방편을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재와 외재의 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그랬는데 다양한 세계들이죠. 다양한 세계들은 각각 그 안과 밖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 그 경계를 구획하지 않는다면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재적 가치다, 외재적 가치다는 것은 그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경제적 가치다는 경제 안과 경제 밖을 구분하고 그 가치 규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술의 내재적 가치다 그러면 예술과 학문의 경계를 이해하고 이것은 학문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예술의 내재적 가치다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교육도 그렇게
해야만 내재 가치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고 저건 교육이 아니다. 라고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교육이고, 그럼 이것이 교육이 안쪽이고, 이것이 교육 바깥쪽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 부여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치 전도라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면 정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든가, 경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범주착오로지 가치 도착이라고 하고 매우 심한 말을 써요. 그거에 대해서. 그 미친놈이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교육학은 의외로 그 오리에 복판에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학은 학교 안 것과 학교 바깥 것을 교육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거의 80%는 그런 논의로 정리되지 않는 봐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교육 자체는 규정하지 않고 교육이 수행하는 외적 기능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기능기적 교육관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죠. 경제를 발전시키는 교육이라든가 자아실현을 깨우는 것이 교육이라든가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내와 외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그 내부에서만 생길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라고. 이건 주로 철학에서 구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서 심리학에서는 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라고 구분한다고. 거의 같은 맥락이 하나는 동기고 하나는 가치라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연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구명이 안 됐어요. 심리학과 철학의 그 분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관계 연결은 잘 안 되고 있어. 그걸 갖다가 교육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내가 나와.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의가 다 내재와 외재, 그 다음에 동기와 가치라는 말을 써요. 동기와 가치는 다 감정적인 측면이고 목적 지향적인 측면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지. 아까 얘기대로 철학에서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라는 말을 써요. intrinsic value하고 extrinsic value라는 말을 쓴다고. 근데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자체에 몰두, 몰아, 전형, 심취하고 내적인 만족을 얻는 거. 그 내적 가치라고 해요. 그 자체. 외적 가치는 뭐냐? 어떤 것이, 어떤 활동이 그 외부의 어떤 이해타산, 보상, 기능적 수단으로 가치가 있을 때 외적 가치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의 분류에 원류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다고. 거기에 그 세오리아하고 프락시스라는 그 구분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오리아에 내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프락시스는 외적 가치다 이렇게 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인용해보자고. 이성의 활동은 관저적인 것임으로써 그 진지함에 있어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신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자신의 고유한 쾌락과 자족성과 한가성과 실증이 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시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이
이 활동과 결부되고 있음이 분명할진데 응당 이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자란 게 뭡니까? 일생 동안 진리 탐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리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런 이성적 활동이 그 자체로서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학문의 내재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학문 내재적인 거란 말이에요. 학문 내재적. 학문 내재적인 것이 교육의 내재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범주차고라고? 근데 이 아리스토텔 발언에 대해서 거의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몇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내재적 가치는 그 각각의 세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해야 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는 학문을 본인으로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학문을 본인으로 할 때는 예술이라는 것은 외적 가치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 학문이 외적 가치죠? 이해가 돼요? 학문이 외적 가치인 거지. 더구나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외적 가치예요. 내적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요. 그죠? 둘째, 어떤 세계 활동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 양분할 수는 없다 그래요. 어떤 것은 내적 가치만 있고 어떤 것은 외적 가치만 있다.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그 무용의 유용, 소위 그 사유가치를 빼고 남은 그 자체의 보람을 내렸지만, 그러나 이성에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도구적 이성에도 학문도 얼마든지 이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학문에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내적 가치가 훨씬 많은 거지. 왜냐하면 그건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방식으로 교육의 내적 가치도 있고 외적 가치도 있는 거지. 그래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적 가치가 중요한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케이? 또 하나, 셋째. 가치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내적 가치는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왜 그런 걸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 굳이 말이야.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인터넷 텔레비를 보니까 우표 수집을 집을 팔아서 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죽을지이지. 기자가 그 사람 쫓아갔어요. 이상한 문제가 해가지고. 대뜸 묻는 말이 있더구만. 난 그 신문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속에 있었어. 그런데 왜 수집합니까 이거? 그래 나는 긴장했지. 이 사람이 진짜 우표 수집가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좋아서 그럼 딱 먹는 거야. 이런 정당화 방법이 소위 선언적 정당화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이 내적 가치의 정의거든.
그 이상 뭘 따냐,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내적 가치가 인정했어요. 그거 좋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난 그거 안 좋아해.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그 내적 가치의 보편성은 증명이 안 된 거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동기 이상이거든. 장기적인 목표와 관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면도 있어요. 가치축을 하기.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심리학자로부터 답을 얻는 건 참 어려워. 동기는. 그래서 그 선언 이상의 것은 대개 철학자들은 경험과학자들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은. 내가 보기에는 심리학이 하기는 어렵어. 또 사회학이 하기도 어려워요. 조금 더 내가 설명하겠지만. 그걸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왜 그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설명해줄게. 알았어요? 되게 말이요. 재밌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 그럼 되게 교육을 대비보면 해결돼요. 놀라운 얘기. 그건 장사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감사를 해야 돼요. 교육에 그런 논리가 있느냐. 엄청나. 그래서 난 갖다가 교육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철학의 가치론에 대응할 만한 것이 심리학의 동기 연구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주제가 있었다고. 모티베이션. 근데 동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같으면 동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령 기아, 갈증, 성, 고통으로부터 회피. 이걸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유기체 결핍 상태가 있고, 배고픈 상태라든가 목마른 상태라든가 종족되지 않는 성욕이라든가 아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있지.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 되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밥 적당히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 이런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질 정치적 동기라고 해요. homeostatic needs라고 해요. drives 이런 말을 해요. 동질 정체적 처이 동기.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해봐. 동기는 왜 나와? 알았어요? 그런데 또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기체는 사실은 말이에요. 그 반대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묘을 찾는 동물이 있다. 그게 됐어. 그리고 이건 뭐 쥐나 침판치 같은 저극동물에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탐색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아까 그 얘기랑 다르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소리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쉽다고. 하나 얘기만 듣게. 미국서 말이야 학생들이 돈 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근데 어려워. 저 기타 하면 힘들잖아. 근데 좋은 제안이 나왔어. 그건 뭐냐면은 하루에 아무것도 않고 몇 시간 있으면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들어놓는 거야. 가장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침대에 놓는 거야. 그리고 배고플 때에 머리가 딱 와. 먹어. 근데 다만 외부에 자극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국내를 감았어요. 자꾸. 여러분들 바쁠 때 그런 상태를 희망하지. 일주일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일주일을 참는 놈이 없었다는 거야. 나 죽겠다 하고 다 켜나가요. 그건 자극을 찾는다는 거야. 적정한 수에 자극을 찾는다는 거지. 이런 걸 두고 인식론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이걸 갖다가, 그리고 많은 얘기했어. 뭐, 인식론적 호기심이라든가, 뭐, the problem of match라든가, competence motivation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내적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 자체에서 자극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자극도 필요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동질 정체적 동기하고 동질 정체적 동기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슬로우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걸 교묘하게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동기의 위계론을 만들었어. 그런 거 들어봤어? 동기의 위계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른 생리적인 물질적 생존적 욕구가 있고 안전 욕구가 있고 소송 및 예정의 욕구가 있고 존중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인지의 욕구가 있고 심리적 욕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돼요? 내가 전에 얘기한 게 있지. 생물적인 동기,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했죠. 또 진화도 얘기했죠. 그걸 상당히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적인 거, 안전, 소속, 세속적인 거, 소비적인 것 이런 것이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저수의 동기를 갖다가 외적 동기라고 그래요. 메슬로우가. 근데 교육은 그 외적 동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슬로우가 했어요. 마슬로우가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내는 말이 아까 두 번째 제목이 내재학습과 외재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재학습과 내재학습 이것은 결핍동기와 성장동기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재적 학습이라는 건 지금 대부분의 학습론자들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전적 조건화, 연합주의, 도구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 기타 다양한 이렇게 교조화, 혹은 행동 통제 방법 여기에 속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자체는 흥미가 없는데 외부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 학습 공부했어요? 이게 학습 이론의 약 80%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아실현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외부적 보상이 없이 자아실현 그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인 건강, 만족이 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보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수면 산수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개념학습이면 개념학습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연구들은 그 내재적 학습이 결과적으로 외적인 것보다 훨씬 효과도 있다 이렇게 있어. 효과도 있다. 그 내재적인 거 떠나서 효과도 있다. 그런데 시간 없이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원래 생각나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절충주의자잖아요. 그러면 내재적 동기화도 하고 외적 동기화도 하면 두 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상수의 대답이 그렇지 않아. 예상과 달라요. 내적 동기화가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외적 동기화를 주어지면 그 내적 가치가 손상이 됩니다. 알았어요? 손상이 된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게 있어. 그래서 산습적으로 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이와 관해서 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없구만. 근데 아무튼간에 이때 내재학습이라는 것은 그 산수 자체, 개념학습 자체에 대한 얘기지 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잖아. 그래야 돼. 역시 학습은 또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직 미진하다. 그래서 그 학습 자체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단서가 또 있어요. 이게 최근에 식젠 미하리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위 플로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걸 요즘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소위 통유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 수준의 것이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세요? 그러니까 수준에 대한 단서를 두는 거야. 네. 내재학습의 수준에 대한 단서를 여기 두고 있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교육적 시수 개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알으세요? 경명하게 잘 뽑아맞히죠, 지금? 그래, 안 그래? 교육의 맥락이 이렇게 좀 잘 뽑아맞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 교육학들이 당연히 자기 영토 안에서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야말로 굶어도 내팽개치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입니다.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내재적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의 외적 가치가 있어요. 그중 하나만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을 내가 아까 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도 꼭 내재적 가치가 있고 외적 가치가 있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능을 제외하고 크나큰 보람을 느끼십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요? 그러더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아니요?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의 교육관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요? 교육관이요.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알았어요? 교육에 재미 붙이셨습니까? 재밌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이때 대부분이 네거티브 리스폰스가 오는 것은 주로 학교 연구하는 식이겠죠? 그래, 안 그래?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 독점했다고 그랬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체험한 부정적인 감정을 교육과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육학자의 자식이에요.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언제나 기능으로 규정했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거기에 내재적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고. 지금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교육을 기능으로 환영시키고 있거든. 그때는 거기에 내재적 가치가 애초부터 들어설 개념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내재적 가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학교의 기능과 관계되는 모든 가치들, 그건 무한정하죠. 내 주장이라면 학교는 그 운영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학교는 여러분 고상하다 생각하니까 교육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지 마세요. 잠깐 일제시대 학교를 생각해봐. 어디에 계세요? 공식적인 용어가 뭐냐면 한국시민맹령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걸 따라 들어갔잖아. 다 조선놈들 다. 거기에 반대할 의향도 있는 놈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지, 당신은 당연히 한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이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학교는 모든 가치를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만 실현시키면 또 안 돼. 어떤 생활구간이. 그래서 교육을 규정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요. 개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육 본의론에 교육관이 이전의 교육과 다르게 뭡니까? 교육을 하나의 동일성으로 파악하려는 거죠. 내와 외로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종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은 구조성을 띈다는 거죠. 아세요? 하나의 구조성. 이 구조 안의 것이 교육적인 것이고, 구조 바깥 것은 교육 아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요소들은 서로가 연관돼서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꽉 엉켜 있는 거죠. 무관한 사항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내재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다가 교육 놀이라고 해요. 놀이에 비하면. 놀이라는 게 내재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 다른 학생들 족구 차는데 거기도 무슨 룰이 있을 거야. 만들 찾는 건 알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고 대비가 되죠? 네. 내가 보기엔 그래. 또 하나 놀이에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놀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큼 즐겁고 소비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이 있다. 놀이를 억지로 한다, 그런 표현 안 써.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의 내재들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놀이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선인들의 문헌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논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기불영 회의불건이라 아무리 배워도 실증이 나지 않으며 아무리 가르쳐도 지칠 수가 없다. 공자. 그러니까 공자는 교육하는 재미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이만 진실이라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육이라는 게 공자 정도는 돼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아니죠. 내가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각 품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품위는 동일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수도계에서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급교육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의 입장에서는 초급교육이 고등교육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는 거지. 교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중요해요. 개념급이라는 게. 근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락으로 또 그 맥락을 진입하는데, 의리적인 수요가 우리가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또 몰렸어야지. 그런데, 있어요. 후위 사회는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나 사랑이 있다. 이걸 표현한 고전적인 문헌이 있다고. 그 전형적인 것이 플라톤의 대학편의 향연에서 나오는 에로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소크라테스 말에 하면은 풍요의 신 호러스와 궁금의 신 페니아 사이에 태어난 일종의 정령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인용을 해볼게. 플라토 향연에 나오는 말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악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요.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에로스는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인정한 대로 에로스는 선과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중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 그 세상 온갖 매력의 활동이 있고 거기에 순수한 감정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집에 다시 그 공부해서 읽어봐요. 근데 또 쓸만한 그 은유가 또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한 폴라니가 소위 인격적 지식을 얘기할 때 쓴 말인데 그 사람 표현하면 휴리스틱 패션하고 퍼스웨이시브 패션이라는 거예요. 얘가 번역하는 발견적 열정과 설득적 열정이라는 게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이루었다. 본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패션. 그러니까 따옴표 병렬하고 같을 것 같아요? 병렬. 한국 사람들 병렬에 미쳐있죠? 그래 안 그래? 저기 눈이 벌게 떠가지고 병렬인데 이게 진정한 교육을 위한 열정이냐 하는 문제야. 나는 그것은 세속적 열정이라고 봐. 그야말로 그렇게 이 얘기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것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순수한 교육적 열정이라는 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발견적 열정과 설득적 열정이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폴라니는 발견이라는 것은 실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그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어. 흥분했어.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흥분해야 안 해. 왜? 잠상호가 말했어. 20년 동안 뭐 했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어, 저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새로운 발견의 흥분을 무시해버린다. 왜? 자기가 새로운 발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체계를 전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고체계를 전향시키려고는 열정, 패션이라는 건 도구적인 걸 뺀다는 얘기죠. 그 개념 자체가. 그래 안 그래? 수다지려는 열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자기 모순이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설득적 열정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상구교의 열정과 하와교의 열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의 내적 가치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적 가치가 곧 교육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의 순수한 동일성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적인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이 그 원래 온전한 교육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교육은 내적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얼마큼 있어요? 무진장하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내적 가치만 얘기할게. 그건 내가 앞에 약속한 부분이에요. 수도계의 내적 가치가 있는 보편성을 입증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정 기능을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부분만 내가 해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대로 그건 신약이 할 수가 없어요. 신약은 사태에 기술을 하고 설명하는 거지 뭐 정당하는 거랑 상관없어. 그리고 아까 대부분이
배운다는 것은 외적 가치와 교부시켜 있다고. 그러면 그 개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회화나 문화화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것은 일률적인 문화의 주입이기 때문에 강제의 성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화는 상당히 남은 눈치나 강요 요소가 많아. 그렇죠? 그걸 배제한 것이 뭐예요? 교육적 시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머리가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최고 품위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품위의 생산과 설득의 체험적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상부교육이고 하하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이를 갖다가 우리는 타증, 자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문과 교육의 하군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교육이 엄청난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교육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교육 교리로서 얘기하는 교육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어떻게 얘기할 도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 가운데 그 맥락에 맞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식에 떠올리게 하는 거라,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의식에 떠올리게 쓴 것은 방편에 불과하고 교육학 이론 자체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 안 돼. 같은 측면만 얘기했지 다른 측면도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앞서 소개된 것은 그냥 교육이론이다. 그리고 교육 범위로는 그 일부분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요. 오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학기 말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죠? 알았어? 그래서 그때 가서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